아빠, 오늘은 뭐 먹어요? 딸 하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998년 1월 함경북도 회령. 새벽 6시, 나는 눈 덮인 골목을 걸었습니다. 군 보급소 하급 관리로 일한 지 10년째였고, 오늘도 출근길은 똑같았습니다. 하얀 눈발이 어깨 위로 쌓였고, 발밑에선 얼어붙은 땅이 뻣뻣하게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니, 요 며칠이 달랐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보급소에 오는 쌀은 간부들 몫으로 먼저 빠져나갔고, 나 같은 말단에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라도 뭘 구해야 했지만, 요즘은 단속이 심해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집에 돌아가면 하나가 물을 것입니다. 아빠, 오늘은 뭐 먹어요? 8살 딸아이는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걸, 아빠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어젯밤 나는 하나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은 쏙 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으며 눈동자만 유난히 컸습니다. 아이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아빠.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시려왔지만 나는 더 세게 쥐었습니다. 평생을 충성했던 나라가 이제는 내 딸 하나 먹여 살릴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인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군 물자를 관리하며 나라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하얘졌고 나는 그 속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 한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 남아있으면 하나는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체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 두만강 넘어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나는 가야 합니다. 설령 그게 반역이라 해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만큼은 살려야 합니다. 나는 눈속을 걸으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곧 우리는 이 지옥을 떠날 것이다. 동무는 인민을 속였어. 사흘 뒤 나는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하나가 어젯밤에도 밥을 먹지 못했고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마당 골목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배고팠고 모두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밀가루를 파는 아주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았고 주머니 속 돈을 꺼냈습니다. 석 달치 월급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보위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한 명이 내 팔을 낚아챘고 다른 한 명이 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난 돈이야? 월급입니다. 제 월급을 모은 겁니다. 거짓말, 군 보급소 놈이 이렇게 돈이 많을 리 없어. 나는 항변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쇠붙이가 채워졌고 나는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지하 취조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고
시멘트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무, 이 돈 어디서 났어? 군 물자 빼돌렸지? 아닙니다. 제 월급입니다. 거짓말 마. 뺨을 때리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귀가 멍했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동무는 인민을 속였어. 나라를 배신한 놈이야.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취조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권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지만 사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잡아야 했고 오늘은 내가 그 누군가였을 뿐입니다. 아,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충성했던 나라가 이제는 나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취조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매를 맞았고 물을 먹였으며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내 머릿속엔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뺨이 쏙 들어간 딸, 갈라진 입술, 그리고 그 커다란 눈동자. 배고파요, 아빠.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를 버려야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를 데리고 두만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야, 눈 감아. 우리 이제 새 세상으로 간다. 석방된 지 일주일 뒤 나는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몸무게는 날마다 줄어들었고 아내는 이미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를 깨웠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쉿, 조용히. 우리 산책 가는 거야. 이렇게 밤에요? 별 보러 가자. 하나는 순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는 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향해 걷고 있다는 걸. 두만강까지는 심히 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를 업었고 눈 덮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바람 소리마저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저 멀리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이었습니다. 강 위로 하얀 얼음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는 중국 땅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땅. 나는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고 작은 손이 내 옷깃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국경 경비병들이 개를 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건너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야, 아빠 등에 올라타. 네. 빨리. 나는 하나를 다시 업었고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고 발밑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얇았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공포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고 개 짖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쏴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얼음 위에 박히는 총알 소리. 나는 하나를 꽉 안았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빠, 눈 감아. 하나야, 눈 감아. 총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발이 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를 품에 안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하나야, 우리 해냈어. 우리 살았어.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짐승이 되어 중국 땅의 발을 디딘 지 사흘째 나는 깨달았습니다. 강을 건넌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고 여전히 굶주렸습니다. 하나와 나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공안에게 잡힐 것 같았고 산에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간판의 한자도 사람들의 말도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북에서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 네. 예쁘네. 몇 살이야? 8살입니다. 남자 하나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남자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밥도 주고 잘 곳도 줄게. 따라와. 나는 따라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하나는 이미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데려간 곳은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안에는 여자 둘과 아이 셋이 있었고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얼굴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곧 사람이 와. 남자들이 나갔고 문이 잠겼습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가 팔려갈 것이라는 것을.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높았고 문은 두꺼웠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내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강을 건넌 게 이것 때문이 아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요. 시간이 없어요. 누구십니까? 말 말고 따라와요. 저 인간들 금방 돌아와요. 여자는 뒷문을 열었고 우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돌고 돌아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여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리추나예요. 조선족이에요. 당신들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추나는 밥을 내왔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는 울컥했습니다. 하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체해요. 춘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짐승이 돼요. 저 인간들처럼요. 그러니 희망 놓지 마세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은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춘하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째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기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공안의 단속은 날로 심해졌고 춘하에게 폐를 끼칠 수도 없었습니다. 남한으로 가야 합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해요. 춘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락처 하나를 건넸고 나는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많이. 얼마나요? 한 사람당 1,000만 원. 당신 둘이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나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일해야 해요. 일하면서 모아야 해요. 그렇게 나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춘하는 나를 농장 일꾼으로 소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옥수수를 심었고 감자를 캤으며 돼지우리를 청소했습니다. 하루 품삯은 5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는 춘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4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면 4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4년. 그때까지 우리가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2년째 되던 어느 날 농장 주인이 내게 말했습니다. 철수, 너 일 잘하네. 월급 올려줄게. 감사합니다. 대신 하루 2시간 더 일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하나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나는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6개월만 더 기다리세요. 6개월 후에 떠날 수 있어요. 6개월.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하나를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은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된 아이는 이제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왜 숨어 사는지, 아빠가 왜 매일 힘들게 일하는지. 어느 날 밤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진짜 집 가요? 고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거기 가면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너 공부 많이 할 거야.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나는 희망을 봤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내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결의의 빛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져도 그날의 공포는 잊히지 않는다. 2001년 8월
우리는 마침내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구름은 하얗고 공기는 따뜻했으며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11살 아이의 손은 여전히 작았지만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하나야. 우리 이제 집에 왔어. 하지만 집이라는 말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다시 배웠고 자본주의를 배웠으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여기서는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어요. 배급은 없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경기도 한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방 2칸짜리 빌라를 얻었고 하나는 초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했던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8시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품삯은 8만 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무게구나. 하나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의 억양을 이상하게 여겼고 선생님은 하나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보고 빨갱이래요.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나야,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우리만 이래요? 왜 우리만 힘들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하나는 여전히 학교에서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소속감은 얻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밝았고 차들이 달렸으며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배고픔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았고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만강의 총소리, 취조실의 매, 인신매매단의 눈빛. 자유를 얻었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야, 후회하니? 여기 온 거.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긴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못 본 세상, 내가 대신 봅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돌아온 나는 우편함을 열었고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리추나가 보낸 것이었고 단 3줄 뿐이었습니다. 철수 씨, 소식 전합니다. 당신 아내 박순애 씨가 작년 겨울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과 하나를 그리워했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이, 내 아내,
하나의 엄마. 두만강을 건널 때 함께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던 그 사람. 나는 여기 남을게요. 당신과 하나만이라도 살아야죠 라고 말했던 그 사람.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죽었다고? 언제? 어떻게? 편지에는 그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병으로 라는 단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었을까? 굶어서였을까? 아니면 추위 때문이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이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미안하다, 하나야. 왜요? 엄마를 데려오지 못해서. 하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보내주려고 남은 거잖아요. 엄마가 원한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선택을 헛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삽을 들고 시멘트를 옮겼으며 벽돌을 쌓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못 본 세상, 내가 대신 봅니다. 하나가 잘 크는 모습, 내가 대신 지켜봅니다. 자유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났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살았지만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게 정말 자유일까? 어느 날 하나가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수학 90점, 국어 85점.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애들이랑 친해졌어요. 선생님도 칭찬했어요. 나는 성적표를 보며 울었습니다. 순이, 당신 봐요. 우리 하나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보내준 이 아이, 내가 잘 키우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눈길이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과 하나를 그리워했습니다. 순이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워했을 뿐입니다. 강은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건너고 나면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2010년 나는 55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20이 되었고 대학에 다녔습니다. 나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가족이 왔습니다. 40대 남자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불안했고 아이의 손은 떨렸습니다. 저게 15년 전 나의 모습이구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여기 정말 안전한 겁니까? 네, 안전합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을 건널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강은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건너고 나면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넘어오신 겁니까? 네. 15년 전 제 딸과 함께요. 지금은 괜찮으신 겁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퇴근길 하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뭐 만들 건데? 된장찌개요. 아빠, 좋아하시잖아요. 순이가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하나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맛을 이어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잘 먹어요, 아빠. 그래, 잘 먹겠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를 잃었고 고향을 잃었으며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 자유, 그리고 존엄. 밤나는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마음속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의 얼음 총소리, 춘하의 손길, 순이의 목소리, 모든 것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강은 절망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강이었습니다. 순이, 우리 해냈어요. 하나 이렇게 잘 컸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